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급 비호감 대통령 선거로 불리며 빅데이터도 모른다고 두 손 들던 제20대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8.56%의 표를 얻어 47.83%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비리와 의혹 폭로에만 매달린 네거티브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뽑을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며 지지층도 극명하게 갈려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투표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미우나 고우나 투표로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무관심을 눌렀습니다. 최종 투표율 77.1%, 이틀간 실시간 사전 투표율도 36.93%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투표 참여는 어찌됐건 앞으로 5년 동안 국민들이 새 대통령을 감시하고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일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 어디를 바라보고 또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환호하고 축배만 들어야 할까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이 넘는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지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대통령과 5년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공식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새 대통령 당선인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보에 국민들은 주목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낮은 곳에 임하고 반대편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CPBC 주간종합뉴스는 지난 9일 끝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가톨릭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대선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신자와 시민들은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기자들이 명동거리로 나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염수정 추기경의 기대와 바람도 전해드립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5일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정 대주교는 투표 후 새 대통령에 대한 바람을 묻는 본사 기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아울러 염수정 추기경도 9일 투표를 마치고 새 대통령에게 이런 당부를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이가 평화롭게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동자 근로자 서민들 잘 살게 해주는 거, 평등한 사회, 골고루 잘 사는 세상. 대통령님,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들 모두가 차별 없이 그런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지역 감정을 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 감정이 안 좋아요. 첫째, 지역 감정 없앨 거, 통합정부 세운다는 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저희 사회에 이렇게 젠더 간 갈등이라든지 세대 간 갈등, 참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우리가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론의 장, 그다음에 화합의 장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론이 분열될 만큼 공론화하게 힘써주시고 세계 정치 외교에 신경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참 존경해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독려해 주시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좋아갖고 그런 모습에 대통령, 책임감 있는 모습에 대통령을 원하거든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심각하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화 될 줄 아무도 예상 못했고 이제 이 어려운 시기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제 좋은 정책들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대통령님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들 그냥 표빨이 하지 말고 그냥 정말로 지키셨으면 좋겠어. 새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 갈등을 이렇게 또 봉합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정치를 펴주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성실하게 살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진정 국민들의 염원을 잘 이렇게 들으시고 또 국민들의 영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치유의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까요?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교회에 보내왔던 정책 질의서 답변 내용을 토대로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해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주교회의가 질의한 13개 분야 60개 문항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가톨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 분야입니다. 윤 당선인은 임신 14주까지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낙태에 대해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태아 보호를 위해 모든 낙태에 반대하는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다른 답변입니다. 다만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은 가톨릭의 입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산후조리를 국가가 지원하고 자녀 출생 후 1년간 한 달에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선 결혼제도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비혼 동거와 사실혼 등 법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선 시대 흐름상 불가피한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온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선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엔 윤 당선인도 찬성합니다. 윤 당선인은 외국인 인력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가톨릭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온 탈핵에 대해 윤 당선인은 반대 입장이 확고합니다. 윤 당선인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까지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선 폐쇄가 불가피하지만 폐쇄 시기는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과 대체수단 확보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한반도 평화 분야입니다. 윤 당선인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 필요성도 대체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장애인 타의시설 로드맵을 재개정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당선인은 단순한 타의시설 정책이 아니라 주거시설의 다양화와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의 큰 우선에서 장애인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와 가정폭력 등에 대해선 5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단계별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답변 내용은 가톨릭교회 가르침과 완전히 부합하진 않습니다. 일부 낙태 허용과 사형제 폐지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와 합의를 강조한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탈핵에 대해 반대 입장이 확고한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양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점,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 등은 가톨릭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답변은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내다보는 밑그림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대선 결과에 담긴 민심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봅니다. 대선 직후인 지난 10일
CPBC 뉴스에서 방송된 김혜영 앵커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상지동 신부와의 대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부님은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는지, 이 대선 결과에 담긴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래도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됐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의 경쟁을 하신 모든 후보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거의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뭐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초박빙이잖아요. 아주 심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0.7376% 차이, 25만 표 정도 차이인데 정말 아주 간발의 차이죠. 간발의 차이인데 이걸 보면서 아, 우리 국민들이 참 그 절묘한 선택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이 헌법 제1조를 얼마나 유념하고 계신지는 가끔씩 의아할 때가 있는데 네.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보여주신 거죠. 아주 박빙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그 당선자든 아니면은 뭐 탈락한 후보자이든 간에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자칫 사람이라는 게 좀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한 것 같고 이렇게 적절한 아주 절묘한 이 배분을 통해서 지지 의견이 갈림으로써 그 겸손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 오만하지 말고 뭐 그런 뜻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독재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상호 존중해야 된다. 편가르기 하지 말고 공존과 공화를 이루라.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주교회 정책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왔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텐데 이 중에서 좀 가장 기대를 좀 해보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워낙 저희 이제 주교회의에서 많은 것들을 물어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 자세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교회 가르침에 비춰서 한두 가지 정도만 이제 짚어볼까 합니다. 그 사회교리에 이제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인간 존엄성의 원칙, 공동선의 원리죠.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그다음에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이런 이제 4대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관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것이고 특별히 그 사회적 약자,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거든요. 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그 유명한 우리 그 교회에 이제 명제가 있는 것. 거기서 비춰봤을 때 그 특별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돼서 이것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더 이제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사실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약자들도 네. 많은데 저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이주민들, 그다음에 난민들을 꼽고 싶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세계 공동체 안에서 선진국으로서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인류 공동체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저는 이제 이주민 난민들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많은 부분들에서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난민 신청하는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인정률이 너무 낮아서. 그렇죠.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고 네. 그 과정 안에서 너무 힘겹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단선인 같은 경우에 그 보내준 답변서를 이렇게 보면은 나름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 돌보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좀 선진국답게 적어도 그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가난한 그 사람들을 품에 안는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그 답변서 중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아마 뭐 많은 국민들도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검찰총장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의 전 생활이 검사 생활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검찰총장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도 또 그 국민들이 환호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려하고 또 이제 국민들이 분노했던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대선 뭐 유세 과정 안에서 조금 우려 섞인 이제 발언들을 하신 부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 질의서를 보낸 거에서 답변 중에서 검찰 개혁을 찬성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중립성,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과 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이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네. 예산도 검찰이 독립적으로 짜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은 그 역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가 좀 되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이러다가 검찰공화국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우려가 되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본인의 생각, 가치관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기왕 시작한 그 검찰 개혁을 보다 정당하게 공정하게 좀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 네. 또 가장 큰 우려되는 게 사실은 이제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네. 주교의 생태 환경 위원회가 좀 바빠지실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아주 시급한 부분인데 상당히 유보적이에요. 특히 이제 탈핵 같은 경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 이제 폐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유보적인 입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얼마만큼 절감하고 계신지 네. 좀 의문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들도 기후 위기 극복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성장 위주. 예, 그다음에 특히 그 개발이라든지 이런 위주의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또 교회가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답변이나 공약이 가톨릭교회 가르침과 이렇게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왜 중요한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이 특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왜 교회가 굳이 대통령 후보에게 이런 거를 묻느냐. 근데 이제 그 정책 질의서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톨릭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저희가 복음의 관점이죠. 복음의 네. 관점에서 지금 그 한국의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 교회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그다음에 교회가 세상의 문제라고 제시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제시를 하게 하는 거죠. 이걸 왜 하는가? 우리 교회의 그 구원 있잖아요. 구원을 위한 공동체인데 만인을 위한 전인을 위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만인은 1만 만자를 써서 만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구원의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교회가 그 도구로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인은 온전할 전자에다 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만인을 위한 전인의 구원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이제 삶의 모든 현장들, 뭐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사실은 구원의 영역이고 거기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게 저는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가장 폭넓은 부분이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가 이제 공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치인들만이 정치가 아니고 우리 정치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사실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기와 같은 거,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있어야만 하는 게 정치인데 이 정치가 오염이 되면은 스물스물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교황님께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시죠. 정치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라고.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치 영역을 뭘로 정화를 시킬 것이냐? 복음이죠.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화를 하고 길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지는 않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치할 사람들, 그러니까 대리자들을 뽑는 국민들을 이제 일깨우는 거죠. 이렇게 정치적 영역 안에서, 정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의 선포거든요. 아주 교회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윤 당선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투표하신 모든 국민들도, 특별히 우리 교우분들도 좀 유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주 어렵게 싸우셔서 또 이룬 승리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하실 것 같은데,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하셨던 일들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호하는 국민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온 몸을 살라야 되는 이제 일꾼이 되신 거니까 갈라치기, 내 편, 너의 편, 갈라치기, 그 다음에 검사로서 하듯이 그렇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살림의 정치를 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쳐내는 게 죽임이에요. 근데 그게 과거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식의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임의 정치죠. 그러니까 내 수하의 사람, 내 편들한테는 아주 좋은 정치 지도자일 수는 있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그러한 이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죽임의 정치거든요. 근데 이제 독재 시대 때나 걸맞는 그게 죽임의 정치고, 이 민주주의, 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살림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포용이고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와 협력, 타협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정치 공동체를 특별히 이제 만들어 가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림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 네. 꼭 전해졌기를 네,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이신 상지종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가톨릭교회는 교회 가르침과 부합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엄중하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교회가 특정 이념에 매몰됐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전에 저희가 이런 보도를 보내드렸었는데요. 교회 역할과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들은 한국천주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예방했습니다. 이들의 예방 소식을 지켜본 일부 국민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기사는 인신공격적인 댓글로 얼룩졌습니다. 정치인들이 종교에 관심을 두거나 반대로 종교가 정치 사회 문제에 목소리 낼 때도 비판이 이어집니다. 교회가 좌파에 물들었다. 교회가 보수적이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국민들은 저마다 이념을 내세우며 편가르기에 나섭니다. 교회와 성직자가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사회교리에 기여한 것 중 하나는 교회가 실천해야 할 사회의 사명을 신학적 토대 위에 세운 겁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건에 따르면 교회의 사명은 하느님 말씀에 기반해야 하며 사제들은 교회의 가르침 아래 일치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는 정책이나 잘못된 제도를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상이나 이념보다 우선돼야 하는 건 교리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가르침이 특정 이념으로 격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 교황들도 교회가 특정 이념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회는 인간을 사랑하고 협력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체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형제와 정의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섬김의 의미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게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히 약자에 대한 섬김은 결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치 사회 문제가 교회의 가르침에 반한다면 신앙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사상만 좇으며 교회와 교리를 비판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특정 이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20대 대선 이외의 다른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한국천주교회가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나섰는데요. 주교회의 공식 국제개발협력기구인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에 긴급 구호금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도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돕기에 나선 한국교회의 움직임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주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고위 성직자들의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교황의 친밀감과 연대를 전하고 빈곤과 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해 긴급 구호기금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구호기금은 우크라이나 카리타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대피소 제공, 식량 지원, 급수와 위생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카리타스 등 인접국 카리타스 기구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긴급 구호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도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바보의 나눔은 긴급 구호 기금 1억 원을 인접국 카리타스 기구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구호 기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와 난민에게 필요한 긴급 식량, 주거, 급수와 위생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일주일 동안 66만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인접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유엔은 특히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 난민이 4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인 콜라드 크라예프스키 추기경은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경 지역으로 이동해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크라예프스키 추기경은 불의에 맞서는 데에 있어 대쪽 같은 성격이 특징입니다. 지난 2019년 겨울에는 이민자들이 머무르는 건물에 허가 없이 전원을 켜서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면 어떤 불이익도 감내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보금자리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 크라예프스키 추기경의 의지는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장관 임시대행 마이클 체르니 추기경은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습니다.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빈곤과 이주민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고위 성직자 2명을 파견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친밀감과 연대를 표하는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바티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체르니 추기경은 우크라이나 여정을 기도와 예언, 고발의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Holy Father wants to be near them, wants to assure them of his presence, of his participation in their agony and in their distress. Another important feature of this visit is to link the crisis and tragedy here with crises and tragedies that have been going on for years. 바티칸에서도 고위 성직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즉각 공격을 중단할 것,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를 확보할 것, 협상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지금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와 기업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제재에 가담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주변 국가들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국제 공동체가 새로운 연대로 지구촌을 감싸고 있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일고 있고 어떤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지 기자의 리포트로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통신시설이 파괴되자 인터넷 통신 위성 스타링크 서비스를 요청한 겁니다. 머스크는 흔쾌히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트위터로 화답해 화제가 됐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SNS로 전쟁의 참상을 접한 세계인은 공분하며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족주의를 고집하는 내셔널리즘이나 타국을 배타하는 쇼비니즘의 경향이 세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 분쟁의 공포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그걸 본 세계인은 국가를 초월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공동선에 기반한 국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는 사회교리를 통해 국제 공동체의 근본 요소는 인간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제 공동체 기구의 모습 또한 보편적인 공동선의 보장을 목표로 할 것을 역설합니다. 사회교리는 1945년 창설된 유엔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합니다. 사회교리서에는 유엔은 국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여정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관련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회교리서는 인류의 자멸로 끝나는 전쟁에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반전 시위가 일고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러시아를 보이콧하는 새로운 모습의 연대. 국제사회는 단순한 국가 단위의 구성이 아닌 형제애와 애덕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지구촌에 퍼지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신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해 춘천교구와 안동교구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긴급 대책 마련과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은 특히 금강송 군락지 부근까지 번지면서 귀중한 나무들도 많이 타버렸습니다. 산림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지만 정작 식목일은 나무 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식목일은 조선 9대 임금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갈았던 날에서 유래했습니다. 청명에 가까워 작물을 심기 좋은 날로 여겨진 것도 4월 5일이 식목일이 된 배경입니다. 현재와 같은 식목일은 1946년에 제정됐습니다. 묘목을 옮겨 심었을 때 뿌리 정착에 좋은 평균 온도인 6.5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후변화로 평균 기온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식목일이 제정된 1940년대엔 전국 주요 도시의 4월 5일 평균 온도가 10도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선 기온이 가장 낮았던 서울도 10도를 웃도는 온도를 기록합니다. 평균 온도가 6.5도를 넘는 날짜도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으로 빨라졌습니다.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식목일을 앞당기려는 시도는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상황에 맞춰 식목일 행사를 3월로 앞당겨 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부터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긴 온난화 식목일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봄꽃이 더 빨리 개화한다거나 개구리가 빨리 깨어난다거나 이런 것 모두 지구온난화의 영향이고 그런 영향들이 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흡수원이라고 하는 나무를 좀 더 많이 심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조금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온난화 식목일 행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바뀐 기온에 맞춰 식목일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계 살림의 날인 3월 21일을 식목일로 기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나무 심는 기간이 다소 앞당겨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도 3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식목일 날짜가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08년, 2013년에도 식목일의 변경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70여 년간 이어온 식목일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기온이 오를 때마다 식목일을 앞당길 수는 없다는 반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기후가 달라 일률적으로 나무를 심는 날짜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식목일 변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앞서 오프닝과 이어진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뽑혔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당선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무엇보다도 화합과 통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제는 투개표 이전에도 많은 이들에 의해 지적되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분위기 속에서 크게는 2명의 후보를 두고 지지와 반대로 양분되었기 때문입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그리고 교우들이 모인 성당에서도 의견 충돌이 잦았고 SNS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총칼만 안 들었을 뿐 거의 내전 수준이란 말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득표수는 1639만 표이지만 이를 전체 국민인 5182만 명에 대비해보면 불과 약 32%의 지지로 대통령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1987년 이후 치러진 직선제 재선 때마다 계속해서 등장했고 벌써 30년 넘게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식사 메뉴를 정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각자의 기호도, 취향도,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재료도 다 다를 텐데 문제는 이 마을에 식당은 딱 2곳뿐입니다. 김치찌개집과 짜장면집,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고 한 번 정해진 메뉴로 같은 식당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뽑힌 식당의 주방장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지해준 손님의 취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식당을 고르지 못했거나 혹은 고르지 않은 68명의 손님들도 같은 메뉴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딱 2개의 식당 가운데 하나만 정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식당이 더 많아지고 각 식당에서 자신 있게 내놓는 요리들이 더 다양해지면 여러 명의 주방장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방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시 한번 양자택일과 승자독식이라는 한국 정치 현실의 한계가 가감없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주방장을 뽑더라도 그가 내놓는 요리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은 여전할 것입니다. 다양성 존중, 소수에 대한 배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처럼 정권이 교체되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이것만은 극복하는 대통령이길 기대합니다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욕망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고민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평화를 빕니다.